여성분은 그날 저녁 탐소처럼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의 피로와 불안감을 잠시나마 떨쳐내고자 했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두운 복도와 좁은 공간에 묻어있는 불안한 공기가 몸에 스며들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그날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짐은 여전히 어두웠고 냉기마저 돌고 있었다. 이상했다. 어쩐지 모든 것이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그 터무니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상하게도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균일한 기운은 가슴속에서 계속해서 그녀를 옥죄어왔다. 그 여성은 며칠째 계속해서 집안의 이상한 현상들을 겪고 있었다.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화장통들이 자주 쓰러져 있었고 그녀가 정리해 놓은 이불은 밤마다 흐트러져 있었다. 아무리 자신이 정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상하게도 7분 전 아침이나 짐을 나설 때 돌아와서 보면 동연히 물건들이 원만히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점심을 놓고 살았나 싶어 넘어가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반복되는 상황이 점점 더 의무를 가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정말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여성분은 짐을 완벽하게 청소한 후 짐을 나섰다. 하지만 그날 돌아오자마자 다시 화장대 위에 모든 화장통이 쓰러져 있었고 침대는 마치 누군가나 자리를 대신한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다. 이불은 마치 누군가나 자고 일어난 듯이 모양이 어긋나 있었다. 그때 여성분은 머릿속에서 사내의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왔던 걸까? 불안한 마음의 여성분은 급히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건물주는 망설임 없이 허락을 해주었고 여성분은 그와 함께 CCTV 영상을 보았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분이 집을 나가고 들어오는 동안 그녀의 집에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었다. CCTV에 찍힌 것은 그녀만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물건들은 여전히 흐트러져 있었다. 아무리 심각해도 그 불안한 기운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 여성분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이 기묘한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점점 더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른 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 꿈은 그간의 꿈들과는 달리 더욱 생생하고도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현관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그 소리에 깨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오게 되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전혀 본 적이 없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그 여자를 응시했다. 그 여자의 눈빛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려는 것 같았고 그 미소는 그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섬뜩했다. 그녀는 그 여자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여자는 자꾸만 그녀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너희 집이 이제 내 집이야.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몸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다. 그때 꿈속에서 그녀는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여자의 미소는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고 그녀는 그 여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순간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이후로 여성분은 점점 더 그 여자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게 되었다. 그녀는 무언가 끊임없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매일같이 그녀는 짐을 청소하고
방울을 정리해 놓고 나갔지만 돌아오면 여전히 물건들은 흐트러져 있었다. 이 도란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녀는 결국 마지막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어 집 안 곳곳에 숨겨두었다. 이번에는 카메라의 배터리와 용량을 충분히 준비하여 최대한 긴 시간 동안 촬영이 되도록 했다. 그리고 짐을 떠났다. 그녀가 돌아오자마자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배터리도 다 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달랐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은 여전히 정리되어 있었고 흘러내린 화장품 하나 없이 이불도 흐트러져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원래 자리 그대로였다. 그 순간 여성분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왜 카메라는 꺼졌는데 집 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일어난 것인가? 그 이후로도 그녀는 계속해서 그 여자의 존재를 느꼈고 그 여자의 미소는 밤마다 그녀의 꿈속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그 미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여자가 그녀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여자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집에서의 경험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꿈이나 환상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공기는 항상 냉랭했고 어딘가 모르게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집의 벽은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흙내음이 되어 있었고 방 하나하나 마치 저조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집의 방문한 이유를 되새기며 방을 하나하나 돌아다녔습니다. 처음 그 집에 입주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며 어쩌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고 그때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창문을 통해 가로등의 불빛이 비추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이상하게도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그녀는 그 그림자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그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포는 그녀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급히 몸을 돌려 방으로 돌아갔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침대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건 단지 공포에 사로잡힌 내 마음의 손길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하지만 그때 방 안에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뒷목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 순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짐은 결코 그녀를 놔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그 짐을 살아 있었고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공포는 끊임없이 그녀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리 밝은 곳에 있어도 사람들 속에 있어도 그녀는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집을 떠난 뒤로도 계속해서 그 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 속에선 그 집이 계속해서 떠오르며 그 집에 대한 끊임없는 궁금증과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집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꿈이었다면 그 꿈의 끝을 보고 싶었고 이 모든 일이 현실이라면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옛날에 살던 동네로 돌아나 그 집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알게 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집은 과거에 여러 번 파면안았고 그 집의 이전 세입자들은 모두 이상한 사건들을 경험한 후 빠르게 떠났다고 합니다. 그 집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던 중 큰 측면의 남성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남성은 그녀에게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며 말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 이 동네에서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하지. 아무도 그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 그 남성은 말을 마친 뒤 그녀에게 중요한 경고를 했습니다. 너는 그 집에 대해 알고 나서도 계속 그 집을 떠나지 않으면 그 집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라. 그녀는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는지, 그 집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이 뭔가 특별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선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 집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 그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밝혀내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집을 찾아 다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그 집의 어두운 비밀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차갑고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다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다시 그때의 단점을 느꼈습니다. 그 집 안의 공기는 무언가 숨겨진 비밀을 간직한 채 서서히 그녀를 압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지나도어 그리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그저 집이 아니었고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집은 어떤 악령이나 저주가 얽힌 장소였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그 악령의 뜻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마을은 그 어떤 특별한 마을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 묘한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밭들이 사라지고 기이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밤이 되면 밖에 나다니를 꺼려했고 특히 마당에 나가서 닭을 돌보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집이었는데 그 집은 예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길한 집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다가 갑자기 한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세입자는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점검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세입자는 처음에 그 집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일에 지쳐 시골로 이주하려 했고 이 집은 그가 원하는 평화롭고 고요한 삶을 찾기에 적합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사 온 날부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것은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밤 깊은 시간까지 지속되었죠. 그 소리는 마치 무엇인가가 집 안에 대면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세입자는 그 소리에 점차 익숙해졌고 그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언제나 소리가 들리던 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면 항상 밭들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조금씩 흐릿해진 발자국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물들이 밭들을 가져왔다고 생각했지만 밤마다 그 소리가 계속 들리니라. 밭들이 사라지는 빈도도 점점 더 많아지자 세입자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세입자는 이 집이 이전 주인인 할머니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세입자에게 경고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평범한 집이 아니다. 예전부터 여기서는 끔찍한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자주 떠났어. 그래서 그 집이 비었지. 넌 그걸 모를 테지만 이 집에는 오래된 비밀이 있어. 특히 밤에 저 숲을 조심해야. 숲은 이 집과 연결되어 있어. 숲 속에서 내가 본 것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어. 세입자는 처음에는 할머니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수로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입자는 문을 잠그고 자려고 했지만 갑자기 집안의 창문이 스스로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창문을 확인하러 갔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창문이 스스로 열리는 일이 지속됐고 세입자는 점차 짐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급하게 짐을 싸고 짐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날 다시 한번 밭들이 사라졌고 이때는 그가 떠나는 이유를 모르는 이웃이 그를 둘러세웠습니다. 너무 빨리 떠나지 마. 내가 떠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그래. 저 숲과 짐을 떠나는 게 더 좋을 거라. 저 숨에 선 사람이라면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있거든. 세입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짐을 떠났고 마을을 떠난 후에는 그 집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후 그 집은 아무도 다시 살지 않았고 그 집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집 근처로 가지 않으려고 했고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집과 숲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한 남자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 집을 다시 살겠다고 하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굳이 그 집에서 살겠다고 했고 결국 그는 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남자나 이사 온 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집을 다시 찾을 사람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행한 일을 겪을 거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아저씨는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다. 마을 사람들 중 몇 명은 그 아저씨가 겪은 일이 단순히 공포에 의한 환상이라며 믿지 않았지만 그 아저씨는 여전히 그때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낮잠을 지치고 있던 그 순간,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낮잠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형체를 본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 아저씨는 그 후에도 종종 짐을 나가지 않고 은둘 생활을 했다고 한다. 외출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눌려 있었다. 하지만 그 아저씨는 이제 더 이상 그 비밀을 묻어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느 날 밤 그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털어놓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저씨의 말을 듣고 나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여자가 닭을 잡아먹으며 엄마라고 부르던 장면이 그들 머릿속에 그려졌다. 누군가는 단순히 미친 여자의 행동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귀신에 홀린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그 여자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여자의 과거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여자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그들의 삶에 깊이 파고들었다. 모다는 마을을 다시 찾아왔다. 그는 다시 한번 그 여자를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미션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더 강력한 미션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준비물을 요청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요청에 따라 밤늦게까지 준비를 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밤이 왔다. 모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그 여자의 묘지로 갔다. 모다는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순간 오당의 몸에서 강한 기운이 터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기운에 휘말리며 잠시 숨을 멈췄다. 오당은 그 여자의 영혼을 부르며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묘지에서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오당의 손끝에서 발산되는 기운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 강한 기운은 묘지 주변에 있던 나무들과 돌들을 흔들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영혼은 무단히 손끝으로 끌려 들어가려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그 순간 오당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는 마치 무엇인가에 의해 억제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천백해졌고 그는 더 이상 의식을 이어갈 수 없었다. 이건 아니야. 모다는 중얼거리며 손을 떨었다. 그라 말하는 이건 아니야라는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고 결국 모다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했다. 그 여자의 묘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묘지 주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땅 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며 묘지에서 이상한 형체들이 솟아오르는 것 같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그 여자의 저주 때문이라 믿었다. 그 여자가 그토록 괴로운 죽음을 맞이한 이유가 바로 이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무단히 쓰러진 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고 그 여자의 묘지에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날 이후로 그 마을에서는 그 여자의 묘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며 아무도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여자의 이름을 입에 담곤 했다. 그 여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존재가 되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그 마을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을을 지나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밤마다 그곳에 가나나면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다. 그 마을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 중 일부는 불길한 소리를 듣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여자의 모습을 잠깐 목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여자의 기륵적인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7년 전 제가 23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정말 무서운 경험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나 유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기에 더 소름 끼치고 지금도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립니다. 이 이야기를 도노님께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도노님께 이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등짝 스매시를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저만의 비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자주 갔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처음엔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그때 한 번의 경험이 저를 해루질로 이끌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런 해루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기다. 해루질은 바닷가에서 썰물 때 갯벌에 들어가서 물고기나 해산물을 잡는 활동을 말합니다. 소래바다 바뀐 곳에서는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데 썰물 때 바나나 빠지면서 갯벌이 드러나죠. 그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게 되면 물고기, 소라, 꽃게, 낙지 등 다양한 해산물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해루질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자마와 헤드랜턴, 그리고 물고기를 건져 올릴 뜰채 같은 도구가 필요하죠. 저는 처음에 낚시를 즐기고 있었지만
우연히 해루질의 하늘 산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 반조제에서 낚시를 하려고 갔었는데 물이 다 빠져서 낚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들이 흔들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불빛을 사람들이 머리에 헤드랜턴을 쓰고 갯벌을 돌아다니며 해루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다시 해루질 장비를 구입해서 시와 방조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루질을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기로 했습니다. 잠화, 코미, 헤드랜턴, 뜰채, 그리고 물고기를 담을 통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준비물을 모두 챙겨서 시와 방조제로 갔습니다. 시와 방조제는 꽤 넓고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거나 해루질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해루질을 하기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 준비물을 들고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다소 어두운 밤이었고 바람도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자네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 바다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한 일이 없었습니다. 갯벌에서 소라를 건져 올리고 꽃게도 잡고 낙지와 작은 물고기들을 잡으면서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저 해루질이 이렇게 재미있는 일인 줄 몰랐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갯벌 속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저 조용히 바다의 소리와 바람만 들렸습니다. 갑자기 제 몸이 움찔하며 무언가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내 근처에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마치 뭔가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해루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제 발 밑에서 쿵 하늘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뒤에서 발을 디딘 것처럼 느껴졌죠. 이상하게도 불빛은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불빛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해루질을 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불빛을 사람의 모습이 아닌 마치 무언가 다른 존재의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불빛은 제 방향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것이 정말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때 제 어깨를 누군가가 가볍게 잡은 것 같았습니다. 놀란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마치 누군가 내 옆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불빛은 이제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그때 저는 진정으로 이곳에 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갯벌 속에서 나는 바람 소리도 내 숨소리도 심지어 내 심장 소리까지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고요해졌고 저는 그 고요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불빛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고 그 불빛은 갑자기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불빛이 사라진 후에도 그 기운은 여전히 제 주변에 남아 있었고 저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이상한 불빛과 기운을 뒤로한 채 다시 바닷가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일은 아무리 설명해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 몸은 여전히 떨리고 그때 느꼈던 그 이상한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해루질을 다시 하러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곳을 떠날 때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느낀 것이 단순히 공포감이 아니다. 정말로 다른 존재가 내 주위를 감도는 것 같았다는 것을. 도로님에게 이 이야기를 해봤자 믿지 않겠지만 그때의 경험은 단순히 공포를 넘어서서 내가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이 진짜로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곳 근처를 지나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히루지를 시도할 결심을 하고 차를 몰았다. 이틀 동안 바다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날씨와 물 빠짐 시간을 체크한 뒤에야 이곳에 오게 되었다. 캐루질은 처음이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동안 인터넷에서 봐온 멋진 캐루질 영상들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 영상 속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자는 낙지나 조개를 손에 들고 기뻐하는 모습이었고 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바다에 도착한 나는 여러 포인트를 검색하며 어디에서 해루질을 할지 고민했다. 결국 선제도 근처의 갯벌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차를 타고 선제대교를 건너면 바로 갯벌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할 시간이어서 그곳이 해루질을 하기에 딱 적합한 타이밍이었다. 바다를 내려다보며 나는 조금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갯벌로 향했다. 물 빠짐에 따라 갯벌이 드러난 모습이었고 그곳은 예상보다 훨씬 더 선난하고 미끄러워 보였다. 이게 진짜 해루질이구나. 나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며 갯벌로 발을 내딛었다. 처음엔 뻘이 단단한 곳이 있어서 발을 잘 디딜 수 있었지만 점점 들어갈수록 발이 점점 더 빠지기 시작했다. 점점 무겁게 느껴지던 자만은 발목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숨들어지기 시작했다. 진흙이 나를 덮고 발을 뺄 때마다 진흙 속에 발이 깊이 빠져들었다. 물속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오늘은 꼭 해루질을 해보고 싶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며 발을 떼었다. 발이 빠지면 그만큼 진흙이 더욱 깊이 빠지는데 처음에는 발목만 빠졌지만 점점 발끝까지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진흙이 끈적거리고 발이 빠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내 몸은 점점 더 둔해져 갔다. 해루질을 하며 그 뻘을 타고 있자니 처음에는 큰 기대감이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 내 몸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처음 해루질을 시도하는 만큼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 발이 뻘 속에 빠지고 잔디가 몸에 돌렸다니 자주 부딪혀도 나는 계속해서 손을 움직이며 진흙을 타기 시작했다. 한참을 타고 나서 어렴풋이 무엇인가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뭐지? 나는 손을 뻗어 그 무엇인가를 확인했다. 그때 손에 잡힌 것은 작은 조개였다. 첫 번째 성공적인 수확이었다. 그 작은 조개를 손에 들고 기뻐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다시 발이 빠지고 몸이 땅에 밀려나며 점점 더 미끄러워졌다. 발목에 착 달라붙은 진흙과 싸우며 나는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발이 빠지며 나는 그대로 땅에 엎어졌다. 아, 이게 뭐야? 나는 기명을 질렀다. 진흙이 나를 덮고 내 몸은 뻘 속에 파묻히며 발이 제대로 빠지지 않았다. 그때 나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다. 물이 빠진 갯벌에서 발이 깊이 빠지면 그 순간 내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러다 정말 빠져서 못 나오는 거 아닌가. 나는 그 생각에 혼자서 심장이 뛰었다. 그때 주위를 둘러보니 갯벌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었다. 멀리서 다른 해루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 역시 나처럼 바다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힘들게 갯벌에 들어가서 해루질을 하는 거구나. 나는 조금 위안을 받았다.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자신감을 얻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일어났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갯벌을 향해 나아갔다. 그때 갑자기 땅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거 뭐지? 나는 바닥을 깊이 파고 들어갔다. 그 순간 작은 낙지 한 마리가 내 손에 잡혔다. 우와, 낙지! 나는 기쁨의 첫 목소리로 외쳤다. 낙지를 손에 쥐고 처음 해루질에서 얻은 큰 선과에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나는 점점 더 깊은 갯벌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발이 깊숙이 빠지며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내 몸은 점점 더 피곤해졌다. 그런 와중에 나는 진흙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잡으며 캐루질에 대한 흥미와 도전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이제 완전히 캐루질에 몰입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캐루질에 참아야겠다. 나는 다시 한번 깊이 파고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많은 해산물을 잡았다. 작은 낙지부터 시작해 여러 종류의 조개와 굴도 잡았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캐루질을 하면서 그토록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나 점점 몸은 지쳐갔다. 발이 진흙 속에 깊이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결국 힘이 빠졌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캐루질을 마치기로 결심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능력을 가진 아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잘 느꼈고 그런 능력 때문에 가끔씩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곤 했습니다. 그런 능력 덕분에 저는 종종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작은 것들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집안의 공기가 무겁고 이상한 느낌이 들면 그때마다 집안에 뭔가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날씨나 다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 느낌이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그때마다 적당히 넘겼지만 어느 날 저는 그 능력 덕분에 정말로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5살 때였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지만 저는 그때부터 느낀 것들이 너무나 이상하고 기묘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은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차가운 날이었죠. 그때만 해도 병원에 갈 때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언제나 가는 곳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이 낯설었고 그 길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마치 고요하고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엄마는 별로 이상한 걸 느끼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그 길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공원은 더욱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원 안에는 어둡고 낡은 가로등만 덩그러니 서 있었고 그 빛이 바닥에 그리운 그림자는 더욱 짙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가까워져서 그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는 얼굴에 검은 후드티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뭔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제 몸은 저절로 얼어붙고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한 상태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저를 바라보면서 걸어왔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고
저를 통해 그 무엇을 찾으려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갑자기 제 앞에서 멈췄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그걸 느끼고 있지? 그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욱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천천히 바라보면서 다시 말을 이었어요. 너는 나를 보았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지? 그때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걸 느끼고 있다 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걸 보고 있다 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의 눈을 뒤에 도난다고 싶었지만 제 몸은 마치 아무 숨도 없는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저를 바라보며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그 물체는 제게 점점 다가왔고 그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르며 손을 잡아 끌었고 그 사람은 갑자기 멈추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변화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자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왜 그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와 함께 경암으로 가면서도 계속 그 일에 대해 생각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의 얼굴과 그때의 그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았고 그날의 일이 점점 더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저는 정말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단지 우연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때 정말로 무언가 다른 존재가 제게 다가왔던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많은 이상한 일들을 겪었고 그때 느꼈던 기분은 점점 더 뚜렷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엄마와 함께 걷던 그 길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엄마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죠. 그때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걸 기다리며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뀔 순간 저는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이 엄마의 손을 더 세게 잡고 끌어당겼어요. 그때 엄마는 저를 데리고 건너려고 했지만 저는 갑자기 떼를 써서 길을 건너지 않겠다고 우겼습니다. 엄마는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며 건너야 한다며 손을 잡고 끌고 갔지만 그 순간 저는 이유도 없이 더 이상 못 건너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울면서 뺑뺑을 틔우고 길을 건너지 않겠다고 아우성쳤던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매우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그때는 그냥 나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며 이제 빨리 건너야지 라고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그 아저씨의 목소리는 순간적으로 나를 정신 차리게 했고 엄마와 저는 그때야 비로소 길을 건너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신호등을 건너는 도중 갑자기 길을 건너던 차량이 빠르게 달아오더니 그 아저씨를 그대로 치고 말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 충격적인 사고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차가 그 아저씨를 치고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멈췄고 길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뛰쳐나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아저씨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고를 보고 매우 놀랐고 그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인지 저를 빨리 데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무서워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했어요. 그 사고를 목격한 후에도 나는 전혀 겁먹지 않은 채 다시 떨어뜨렸던 이념을 주워서 먼지를 털어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계속 걸으며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갈 때 그 시신에 하얀 천이 덮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하얀 천 아래로 보이던 아저씨의 발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고의 기억이 점점 또렷하게 떠오르지만 그날의 상황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날 나는 왜 그렇게 엄마를 끌어당기며 길을 건너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는지, 그 아저씨의 사고는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그 모든 일이 마치 미리 정해져 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나는 종종 그 사고 현장을 떠올리며 그날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고 이후 나에게 그날 우리가 길을 건너지 않았다면 너와 내가 저 아저씨처럼 차에 치였을 수도 있었을 거다 라고 말하며 여전히 그날을 회상합니다. 그 말이 끝날 때마다 내 마음은 이상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게 되며 그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나는 어렸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나를 따라다니며 나에게 그때의 감정들을 끊임없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지금도 나는 그 순간을 떠올리면 몸이 떨리고 그때 느꼈던 공포와 불안함이 다시금 밀려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나만 겪은 일이 아니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고 이후로 나는 신호등 앞에서 길을 건널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처럼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절대로 길을 건너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사건을 돌아보면 그 아저씨의 사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려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나는 그 사건을 통해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좀 더 순진히 바라보게 되었고 작은 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길을 건널 때 나는 항상 내 주변을 살피고 초록불이 켜지더라도 그 순간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죠. 그런데 그때도 내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그날처럼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며 택시를 타고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 위의 불빛들이 마치 그때의 불빛처럼 깜빡거리며 나를 비추고 있었죠. 그때 나는 갑자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경험도 그렇고 자율방범대 이야기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 결국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이어진 모든 상황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겁이 많거나 민감할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날 밤 찜질방에서 일어난 일들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날 모든 것이 평소와 달리 다가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왜 그토록 나나기를 미루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들 일어나서 나가자고 했지만 저는 그저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쩐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 감정이 너무나 강해서 친구들을 설득해 더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느껴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나중에 그 상황을 돌아보니 그날 밤 찜질방에서 저희가 나가지 않은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지하철을 탔을 수도 있었고 대참사에 연루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 자연스럽게 제 직감이나 느낌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여러 번 그날 밤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직감이나 느낌을 절대 무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불확실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의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것은 무언가 제게 경고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더 잘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주의를 기울였고 때로는 그런 직감을 따르는 것이 제게 더 큰 안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저뿐만 아니다. 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에서 일어난 그 일이 특별한 사건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저는 그것을 그저 하나의 일상적인 경험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제 삶은 그 사건의 지점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제 직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찜질방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대구 지하철 참사,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저를 이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친구들에게 더 있자고 한 이유가 그날의 사건과 연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더 있다 다자 나의 생각에 따라 행동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직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예민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는 매사에 더 조심하고 제 주변의 작은 변화들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일이 제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의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직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더 이상 직감을 무시하지 않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고 그때의 일이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의 그 기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찜질방에서 있었던 그 순간,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와 그로 인한 후회와 고백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여러분들도 이런 직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직감은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원들은 그곳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사실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이의 말을 믿고 그를 지하층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대원은 문틈으로 코를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심한 냄새는 아니었지만 꿉꿉하고 찜찜한 냄새가 났습니다. 분명히 뭐가 이상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다. 이건 분명히 그냥 화장실 냄새가 아니다. 대원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경찰서와 연계된 파출소에 연락을 취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과 함께 대원들은 그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이와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사인은 자살로 판명되었습니다. 아이와 할머니는 그 집에서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의 부모는 심각한 생활고와 갈등으로 서로 싸우고 결국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각자 다른 길에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아이와 살면서 생활고와 우울함에 시달리다 결국 이런 끔찍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신이 도태하기 시작한 시점이 여름이 아니었기에 냄새는 심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맡은 대원은 점점 더 그 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 아이가 할머니를 찾으러 다닌다 그렇게 자꾸 나타나는 걸까? 대원은 그 후에도 그 아이와 할머니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시 살았던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가 살고 있는 베트남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냐, 그는 점점 더 이 두 나라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 줄어든 것 같다고 느꼈지만 베트남에서는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살아있음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가끔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고 다시금 한국에 돌아가면 좀 더 사람들 간의 일대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한 대원은 다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경남 창원 사파동에서의 생활, 어린 시절의 지역, 그리고 그때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고 이제는 투잡으로 직장인 전 포토그래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스튜디오가 바로 그 옛날 살던 집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때 겪었던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당시 집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그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었고 그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당시 가정에서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 흔한 PC 하나 없이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집 앞 골목에서 자주 보던 그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면 여전히 뭔가 기분이 묘하고 불안한 반전이 일었습니다. 그 집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가 그곳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당시 집 근처에서 다시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그때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골목에서 자주 놀던 그 아이를 다시 만날까봐 불안하고 그 집을 다시 방문할 때마다 그 아이와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가 스튜디오를 시작한 이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점점 더 이상한 기운을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그중 몇몇은 자신이 그 골목에서 겪은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가 그곳에서 겪었던 그 지역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골목, 그 집, 그리고 그 아이의 이야기는 그에게 점점 더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고 그는 결국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 경남 마산에서 자라난 한 아이입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매dom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항상 들어주셔야 했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소망은 컴퓨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는 당시 고급 기기였고 가정에서 하나씩 갖추고 있던 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열심히 졸랐고 결국 그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왔더니 제 방에는 엄청난 크기의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제가 그토록 원하던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이 컴퓨터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컴퓨터를 사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6월 말쯤이었고 저는 평소처럼 제 방에서 컴퓨터를 하며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결국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초여름이어서 날씨가 더운 편이었고 에어컨은 없었지만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버티며 잠을 자곤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야만 시원했기 때문에 제 방 창문도 항상 열어두었고
그날 역시 창문을 열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밖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반주와 찬송가 소리에 저는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제 방 바로 아래에는 반지 하나 있었고 그 반지하에서는 대형 기회가 수임의 예배나 금요일 철야 예배를 할 때 사용하던 장소였기 때문에 찬송가 소리가 종종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였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찬송가 소리가 저를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뜬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한 곳에 모여있는 고양이들이 보였습니다. 약 10마리 정도의 고양이들이 한 곳에 모여 울고 있었고 그들의 울음소리는 무척이나 괴기스럽고 섬찟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많은 고양이들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도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양이들이 갑자기 모두 동시에 창문 쪽을 바라보며 저를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양이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은 차가운 공기가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그 차가운 공기 때문에 저는 더욱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창밖에서 고양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저는 제 방 구석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그 소리를 따라 눈길을 돌렸습니다. 방 구석이 있는 천장 모서리 쪽에서 형체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봤을 때 그것이 검은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는 점점 더 커지면서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점차적으로 단발머리를 한 여성의 형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것이 귀신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체는 바람 하나 불지 않는 여름밤에 차가운 한기를 내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가운 기운은 저희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저는 그것이 다가올수록 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저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고 그저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으며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방 안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기묘하고 섬뜩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그 형체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직관적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워서 저를 그저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창밖의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고 그 고양이들의 울음은 그 형체가 저에게 가까워질수록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 소리와 그 형체, 그리고 그 차가운 흥기까지 모든 것이 합쳐져 저는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직전 저는 이불 밖에서 들려오는 어떤 목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울 소리로 들었고 그 소리조차도 너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절하기 직전 제 머리 위로 덮었었던 여름용 이불이 차갑게 느껴졌고 그 형체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제게서 먼 곳으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형체가 사라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제 방에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방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생활을 했지만 그날의 일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 형체를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날 밤의 공포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와 그 형체가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의 경험이 제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쳤고 저는 그때부터 불안하고 두려운 밤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창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방 안의 바람이 스며들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동안은 아무렇지 않게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때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둘 기분은 점점 밤해졌습니다.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점전이었고 밤 안이 밤은기의 식사였죠. 저는 불안을 느끼며 전등 스위치를 켜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제 귀에 들려온 건 무수히 뭉개진 발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 같지 않아서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이었죠. 나는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찾으려 했지만 방 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내 시야를 가로질렀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이 내가 성삼한 것일까 싶었지만 다시 한번 그림자가 내 앞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만 그 속삭임은 계속해서 내 귀를 맴돌았고 그것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귀 바로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속삭임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마침내 나는 그것이 무언가 심각한 경고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도 모르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면서 점심에 잃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그 충격적인 상태에 있었다. 내 몸은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은 이상하게 단해 있었다. 보랏빛으로 변한 내 입술 주변에는 거품 자국이 묻어 있었고 온몸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를 보며 놀란 얼굴로 서 있었죠. 어머니는 내가 왜 그런 상태로 누워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나를 흔들며 나를 깨웠습니다. 내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도 내가 본 것은 분명히 현실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의사는 나에게 저체온증이 있었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나는 그 밤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고라니들의 울음소리와 그림자의 존재,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매 그때 고라니들이 그렇게 울고 있었는지, 그 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고라니들은 내 집 밑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여태까지 듣지 못한 특이한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울음소리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고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고라니들이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은 보통 매우 드문 일이었죠.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내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 밤에 그 고라니들이 그렇게 울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내게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무서운 일이었을 뿐이었지만 성인이 되어 공포 영화나 엑소시즘에 대한 글들을 읽다 보니 그런 환상들이 앞뒤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악기들이 근처에 있을 때 동물들이 모여들고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그날 밤에 나를 괴롭힌 검은 그림자는 악기의 존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자야만 했습니다. 내 방에서 혼자 자는 것이 두려웠고 그 공포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상상 이상의 강렬한 느낌이었고 그 기억은 나의 마음속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림자와 고라니들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나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나는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실제로 무언가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자와 고라니들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악기의 존재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그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신호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릴 때 나는 그저 공포에 떨며 이 모든 일이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내게 큰 영향을 미쳤고
나는 그 이후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남긴 트라우마의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느낌과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충격을 주었다면 그것이 제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그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공포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